앞으로 1년간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 차액이 4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2025년부터 2나노 공정으로 모바일 반도체를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운드리 산업의 차세대 격전지로 꼽히는 2나노 공정에서만큼은 경쟁사인 TSMC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지금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브랜드 포드가 막대한 전기차 투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직원 1,000명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제너럴 모터스와 스텔란티스도 전기차 전환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 조정에 착수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지금도 심각한 역전세난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는 충격적인 분석입니다. 앞으로 1년간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 차액이 4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전셋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점입니다. 이 정부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빚 돌려막기에 대한 의무는 여전합니다. 첫 소식 신용훈 기자입니다. KB경영연구소가 추정한 국내 주택의 전세보증금 규모는 909조 원. 이 가운데 아파트가 660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의 전세보증금은 각각 159조 2천억 원과 89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가운데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다가오는 전세보증금은 302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수백조 원의 전세보증금이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전셋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돌려줘야 할 보증금 차액이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년 전인 2021년 하반기 2억 5천만 원이었던 전국 평균 전세 가격은 지난달 2억 1천만 원으로 16%나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역시 3억 6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전셋값이 하락했습니다. 더 이상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으로 1년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차액은 302조 원의 16%인 48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에도 전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점입니다. 전세 가격은 5월까지 6% 하락을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2% 정도 하락을 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공급 물량들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상승세로 전환까지는 보지 않고 하락세가 유지된다. 여기에 주택 가격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역전세발 리스크는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면 임차인들이 신규로 매입을 하거나 주택을 구입했을 때 이주가 지연되고 연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전세 보증금을 손실하게 되거나 본인이 원치 않는 주택을 떠안게 되는 이런 문제까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역전세발 후폭풍에 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완화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올라간 상황에서 추가 대출 여력이 남은 집주인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서울 강남역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체험형 매장을 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위치가 최근 문을 연 애플스토어 강남과 아주 가깝습니다. 사실상 길 건너편입니다.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무섭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애플 아이폰에 맞서 이 텃밭은 지키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익힙니다. 정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 눈에 띄는 디자인의 건물 하나가 돋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공식 오픈하는 삼성 강남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약 2,000제곱미터 규모로 구성된 이곳은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체험형 매장입니다.
스마트폰 신제품만 줄줄이 늘어났던 것과 다르게 게이밍존과 휴게 공간, 유명 커피숍 등이 배치됐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강남을 방문한 유동인구가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하라는 의도입니다. 차별화된 브랜드 체험과 친밀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네, 삼성 강남은 애플스토어 강남과 바로 인근 거리에 있습니다. 실제로 걸어가 보면 네, 7분 정도 소요돼서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는 애플에 대한 견제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애플 아이폰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6.6%에서 지난해 25.9%까지 확대됐습니다. 국내에서 갤럭시의 점유율은 여전히 70%가 넘지만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아이폰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삼성은 삼성 강남의 직원들의 평균 연령도 만 29.8세로 구성했습니다. 갤럭시에 대한 젊은 감각을 브랜드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미로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갤럭시 언팩과 함께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도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디지털 플라자라는 명칭을 23년 만에 삼성 스토어로 바꿀 만큼 뉴 삼성 쇄신 전략이 절실합니다. 삼성전자는 강남 삼성을 시작으로 2호점, 3호점 설립도 검토해 브랜드 이미지 전면 개편에 나섭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내일로 취임 5주년을 맞습니다. 급작스럽게 회장직에 올랐지만 배터리와 전장 사업을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재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산업부 정원우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먼저 구광모 회장의 지난 5년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갈까요? 네, 구광모 회장은 지난 2018년 5월 구본무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갑자기 회장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5년이 되는 것인데요. 지난 5년 동안 휴대폰과 같은 이 후발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대신 배터리와 전장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LG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바꿔놨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간략하게 타임라인으로 보면 2020년 9월에 긴급 이사회를 열고 그 LG화학 전지사업본부를 분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해 12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가 출범이 됐고요. 배터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2021년에는 LG전자의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LX 계열 분리,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공개 등 굵직한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 LG의 CEO급 인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휴대폰 사업 철수가 아쉽지 않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휴대폰 철수를 안 했으면 지금 배터리를 할 수 있었겠느냐는 답이 돌아왔었습니다. 네, 이 성공적인 사업 재편으로 지금은 배터리가 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됐고 이 적자였던 전장 사업은 이제 가파른 성장 궤도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매출이 25조 원을 넘었고요. 네.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최대 실적입니다. 2년 연속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올해는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분야 수주 잔고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85조 원에 달할 만큼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 사업의 경우에는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이노텍 등에 걸쳐 있는데 다 합쳐서 올해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넘어서 1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LG전자의 VS 사업 부문 같은 경우는 지난해 첫 사업 부문 연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8조 6천억 원 정도였고요. 영업이익은 1,6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투자가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LG전자의 같은 경우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조명 시스템 등이 주력 전장 품목이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이노텍은 모듈과 센서 등을 주력 품목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LG하면 무조건 이 백색 가전이 떠올랐는데 이제는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G그룹이 앞으로 좀 새롭게 키워나갈 분야는 어디입니까?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실 주재로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열렸었는데요. 네. 당시 LG그룹은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미래 성장 분야에 약 54조 원의 국내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배터리나 전장,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투자가 크긴 할 텐데요. 눈여겨볼 부분은 AI와 바이오, 클린테크 등을 미래 먹거리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 세 분야의 알파벳 앞자를 따서 ABC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앞으로 5년간 10조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특히 AI 인공지능은 LG그룹이 좀 전사적으로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뭐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그 타임라인에서도 보셨다시피 구회장 취임 이후에 2020년 그 그룹 차원의 AI 연구 허브로 LG AI 연구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발표한 투자 계획을 보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확보하고 대규모 R&D 추진을 위해서 2026년까지 3조 6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AI 연구원을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서 인간처럼 사고, 학습, 판단할 수 있는 AI, 이것을 초거대 AI라고 부르는데 이 분야의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말 초거대 AI 엑사원의 3대 서비스 플랫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 사업의 경우에는 LG 화학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해서 똑같이 2026년까지 1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올해 1월에 LG화학이 미국 FDA 승인 그 신장암 치료제를 보유한 아베오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FDA 승인 신약을 보유한 회사를 인수한 것은 첫 사례라고 하기도 합니다. 클린테크 분야는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바이오 소재나 신재생 에너지 산업 소재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전기차 충전과 같은 사업 분야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시너지가 나는 분야인데 2026년까지 1조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또 다른 좀 알짜 계열사가 탄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G화학의 전지 사업 부문을 분사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룹의 스타 계열사를 만든 경험이 그룹 전체로 좀 녹아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이 비주력이나 부진한 사업을 정비를 하고 미래 신산업에 도전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어느 정도 입증해냈다고 보이고요. 어느 정도 자신감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의 전장 사업 부문의 경우도 지금은 여러 계열사에 흩어져 있는데 LG전자 VS 사업 부문이 흑자 전환을 하기도 했고 향후 관련 계열사가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계열사가 재편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드린 그 AI와 바이오, 클린테크 등 이 미래 분야 투자가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LG그룹 포트폴리오는 앞으로도 활발하게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쌓인 대출금과 이자 부담에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민정 기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2,590원. 3,260원의 격차를 보였던 2018년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같은 동결을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최근 2년간 가장 큰 오름폭인 26.9%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 전년 대비 인상폭인 5%에도 미치지 못한 3.95% 이상만 올라도 내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넘게 됩니다. 정부의 비공식 설문조사에서도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 10,000원대 수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소비 부진에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종료까지 여러 악재 속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한계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업종 구분이 무산된 숙박 음식점업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90.4%에 이르는 상황. 최저임금을 주로 주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입니다. 6년간 최저임금이 48.7%로 50%가 오른 겁니다. 과연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복합위기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가게 문을 닫을 것인지 고용을 멈출 것인지 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폐업 등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아준 빚은 5,911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풀린 시점에서 보면은 갚을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금리 올라가고 공과금 이렇게 다 올라가다 보니까 제일 어렵다 그래요.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하던 거를 170, 80만 원 이렇게 주다 보니까. 아직 코로나 대출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원금 상환 압박이 시작될 9월이 두렵기만 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문제는 현재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지금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소상공인, 이 자영업자들이 이 빚을 많이 졌는데 현재 부채 상황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부채를 알 수 있는 것이 자영업자 대출인데요. 올 1분기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33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1,019조 9천억 원이었는데 3개월 사이에 약 13조 8천억 원 정도 증가한 것이죠. 또한 이제 전체 가계대출이 2023년 1분기에 1,739조 5천억 원이었으니까 약 전체 가계대출의 59%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이후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여 증가한 것이 하나의 커다란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 코로나19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빚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을 하면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소상공인 즉 자영업자 대출이 684.9조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약 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금 현재 상황을 알려면 좀 연체율을 봐야 할 텐데 현재 네. 연체율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올 1분기 자영업자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이 1.0%로요. 작년 4분기에 비해서 0.3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5년 이후에 가장 높은 연체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은행 연체율이 약 0.37%, 비은행권 연체율이 약 2.52%로 은행 연체율에 비해 비은행권 연체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비은행권 연체율인데요. 대부분 비은행권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은 이제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이런 자영업자들이 연체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위험 요인인데요.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약 3분의 2 정도가 다중채무자 대출입니다. 이러한 이제 1분기 현재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737조 5천억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2.4% 정도 증가했습니다. 결국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 여러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 통계를 볼 때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미 좀 한계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갈수록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실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먼저 그 코로나 피해에 따른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제도가 올 9월에 끝나게 됩니다. 올 3월 기준으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규모는 약 85조 3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만기 연장분이 78.8천억 원인데요.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이게 2025년 9월까지는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들 채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상환이 유예된 금액이 6조 5천억 원인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도 연체가 된다 해도 은행의 연체율이 현재 1.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증가와 이자 부담이 증가가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다중채무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원장님, 이 단기간에 좀 상황이 나아지기 어려운데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경기 회복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긴 한데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보면 단기간에 경제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코로나 때처럼 상환 유예 등을 지속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좋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에게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출 연장 시에 부채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서 등을 받는 등 체계적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즉 부채를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민환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저금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시각장애인인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화적 장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있어 했고 기대했었고 그런데 뮤지컬을 또 여기 학교에 와서 해주시니까 저희도 너무 좋았고 학생들도 되게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삼성전자가 오는 2025년부터 2나노 공정으로 모바일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이 파운드리 산업의 차세대 격전지로 꼽히는 2나노 공정에서만큼은 경쟁사인 TSMC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2나노 이하 공정 로드맵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2025년 모바일 부문에 2나노 공정을 도입하고 이어 2026년엔 고성능 컴퓨팅, 2027년에는 차량용 반도체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2나노를 뛰어넘는 1.4나노 공정은 예정대로 2027년부터 양산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3나노에 활용하고 있는 게이트 올어라운드를 향후 2나노와 1.4나노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게이트 올어라운드는 초미세 반도체 공정 기술의 일종으로 기존 핀팩과 비교했을 때 고성능의 저전력이어서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TSMC를 제치고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만에 2나노 공정까지 기술력을 앞당긴 겁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2나노 공정은 3나노 2세대 공정 대비 성능과 전력 효율이 각각 12%, 25% 향상됩니다. 미세 공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커지는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파운드리 고객사 확보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애플, 엔비디아 등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TSMC에 맞서 최첨단 패키지 협의체, 멀티다이 통합동맹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또 2나노 공정에 사용할 최첨단 고속반도체 설계 자산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해 견고한 협력사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TSMC 또한 올해 2나노 공정 시제품을 소량 생산한다고 밝히며 삼성 견제에 나선 상황입니다. TSMC는 2027년에 1.4나노를 시범 생산하고 2028년 본격 양산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에 맞선 삼성은 올해 하반기 경기 평택 3라인, 내년 하반기 미국 테일러 1라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경계원 삼성전자 사장은 앞서 2나노부터는 삼성이 앞설 수 있다고 자신하며 5년 안에 TSMC를 따라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이 한동안 꺾일 줄 모르는 인플레이션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경제TV가 주최한 글로벌 인베스터스 포럼에서는 하반기 글로벌 경제를 내다본 새로운 투자 기회에 대한 조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박승환 기자입니다. 회복은 지금, 취약은 나중에. 지금의 글로벌 경기는 경제 순환상 회복 단계라는 게 피델리티의 분석입니다. 문제는 하반기 확장이나 후퇴 단계 없이 침체로 접어들 것이란 점입니다. 이유는 높고 끈끈한 인플레이션. 가장 큰 근거는 4%를 넘는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대규모 돈풀기가 부메랑이 된 상황인데 중앙은행의 피벗 기준이 올해 내내 높게 유지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경기를 띄우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역사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3 GIF는 대혼란 자본시장,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첫 연차로 나선 살몬 아마드 피델리티 글로벌 거시경제 부문 대표는 지난해부터 1970년대와 같은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경기 침체를 경고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inflation of the key central banks is that they have to do more to bring this inflation back towards their target. And that's where we think the damage to growth will ultimately have to happen as a result of these higher rates. 오는 30일 발표될 미국 연준의 대표적인 물가 가늠자인 5월 PCE 가격 지수가 4.6%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본시장 대혼란이 현실로 다가온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오늘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운용사들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낮추고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호진 기자입니다. 50여 년 만에 고물가 시대가 도래했다는 우려가 제시된 가운데 글로벌 운용사들은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TV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가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ots of things were very different last year, and I think it's because we're moving from the world on the right to the world on the left. 인플레이션에 접어들며 외국인 큰손들은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접근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지난달 국내 채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8,650억 원가량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델리티는 이번 달부터 위험 자산의 비중은 낮추고 현금과 채권의 비중을 확대하며 방어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가운데서는 최근 경기 부진이 우려되는 유로, 달러화 전망을 낮추고 신흥국 중심의 비중 확대를 추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증권업계 관계자들도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 자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객님들 자산 중에서 좀 수익이 나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현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었거든요. 현금 비중을 지금보다는 약간 늘리는 방향으로. 한편 이날 참석한 슈로더 코리아 등 운용사들은 사무대출과 초기 벤처 투자, 보험 연계증권 등을 올해 하반기 유망한 투자처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얼마 전 국내 철도 물류의 핵심인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후속 취재 결과 이 부지를 소유한 코레일이 재입찰 과정도 없이 기존 입주 기업들과 3년 연장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한 건 연장 계약을 해놓고 아직 임대료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효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993년 철도청이 철도 물류 활성화를 위해 만든 의왕 ICD 내륙 컨테이너 기지. 개장 당시 철도청과 주요 물류 기업은 30년 점용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이 오는 30일 종료됩니다. 철도청에서 전환한 코레일이 다음 입주자를 찾는 입찰 공고를 내야 하는데 계약 만료가 이틀 앞인데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취재 결과 코레일은 기존 입주 기업들과 3년 연장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계약 연장인 셈입니다. 문제는 기존 입주 기업이 30년간 코레일 땅을 저렴한 값에 쓰면서도 철도 물류는 도외시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의왕 ICD에서 실어나른 철도 물류 실적은 지난 2008년 이후 역성장 중입니다.
국내 철도 화물 기지 중 가장 큰 규모인 의왕 ICD가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 국토부가 여러 차례 제시한 철도 물류 목표치도 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코레일이 기존 물류기업과 계약을 연장한 이유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의왕 ICD의 물류기업들은 30년 점용계약 만료를 앞두고 코레일 측에 입주 초기 설비 구축이 제대로 안 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은 6월 말이지만 추가적인 계약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계약서를 3년간 다시 썼어요. 개선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네, 동일하게 운영을 합니다. 철도 물류 활성화에 나서야 할 코레일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땅 주인 자격을 스스로 걷어찬 점도 문제입니다. 법적 다툼을 겪을 경우 우리나라 물류 체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주된 명분입니다. 특히 코레일은 연장 계약 기간 동안 얼마의 임대료를 받을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용 기간이 남아있냐 안 남아있냐라는 쟁점 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악유가 있으면 그거를 법적으로 따져야지. 당연히 거기가 알짜부진데 물류기업들은 뭐 어떻게든 안 나가려고 하겠죠. 지금 만약에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철도 수송이 다 수독이 돼야 돼요. 그 대신 이제 26년도에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권리 주장 안 하는 걸로. 코레일로서는 알짜배기 땅을 싼 값에 내어주고도 철도 물류 활성화란 성과도 달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려 3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물류기업에게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은근슬쩍 그냥 업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아니면 골치 아프니까 연장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다는 건 이거는 투명성이 일단 없는 거예요. 최근 7년간 코레일의 적자 규모는 2조 4천억 원, 이 중 약 70%가 물류 부문에서 발생하는 상황. 철도 물류의 핵심 기지인 의왕 ICD가 또다시 방치된다면 코레일의 대규모 적자는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CJ 대한통운이 미국 뉴욕과 시카고 인근 세 곳에 축구장 50개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유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우리 중소기업들의 특급 물류 도우미로 나섭니다. CJ 대한통운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6천억 원을 들여 북미 지역 물류센터 건립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카고와 뉴욕 인근에 위치할 북미 물류센터는 부지 면적만 총 36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국제규격 축구장 50개가 들어갈 규모로 CJ 대한통운 미국 법인이 보유한 땅을 물류센터 부지로 활용합니다. CJ 대한통운이 북미의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에 나서는 건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 제조기업들이 미국에 대형 공장을 짓는 가운데 물류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협력사들은 현지 물류회사에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북미 물류센터는 우리 기업들의 상품과 화물을 우선 취급해 자체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국내 중소기업의 물류 비용을 낮추고 원활한 해외 진출 성공을 도울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국가 물류기관망의 글로벌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내년 1분기 착공하는 세 곳의 물류센터는 일리노이주 에루드와 데스플레인스, 뉴저지주 시카커스입니다. 에루드는 도로와 철도 병행이 가능한 육상 물류의 중심지이고 데스플레인스는 미국 최대 화물공항 오헤이오 공항 인근입니다. 시카커스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 뉴욕과 가까워 향후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미국 전역에 수일 내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 물류망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286억 달러. 같은 기간 무역 흑자 규모도 72억 달러로 증가해 미국이 한국의 1위 무역 흑자국에 올라선 만큼 새 물류센터 건립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수출기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음표를 그릴 줄 몰라도 악보를 제대로 볼 줄 몰라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누구라도 작곡하고 편곡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산업부 박혜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 편곡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다는데 뭐 정확히 이게 뭡니까?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곡을 mp3 파일로 업로드하면 AI가 즉석에서 디지털 악보를 그리고 이용자가 이 악보를 편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I Believe라는 곡 잘 아시죠? 이 곡을 mp3 파일로 넣자 30초 만에 해당 악보가 생성이 됐고요. 이 악보를 현악 4중주의 모차르트나 바흐 스타일로 편곡해달라고 요청하자 AI가 악보를 말 그대로 뚝딱 그려내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악보를 그려내긴 했는데 이게 실제로 뭐 음악으로도 이제 괜찮은 수준입니까? 네, 이렇게 AI가 편곡한 악보를 현악 4중주 연주자들이 직접 연주를 했는데요. 제 귀에는 손색 없이 들렸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 곡의 원곡자인 작곡가 김영석 프로듀서도 같이 감상했는데요. 원곡자의 반응과 제 반응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얼마 만에 나온 거죠? 이게 저희가 돌렸을 때 한 30초 정도 걸렸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려면 이틀 걸릴 것 같아요. 놀랍네요. 이렇게 이제 편곡이 쉽고 이 손색이 없다면은 만약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편곡해서 뭐 저희 뉴스에 쓰거나 뭐 음반을 내도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이렇게 악보로 변환이 가능하려면 원작자에게 악보 생성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지니뮤직이 서비스하는 전체 1,900만 곡 가운데 약 70%인 1,300만 곡에 대해서는 악보 생성이 가능한 상태니까 앵커가 원하는 곡이 허가를 받은 곡이라면 편곡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다만 우리 뉴스 BGM으로 써도 되냐고 하셨는데 그건 지금 당장은 불가합니다. 저작권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이렇게 편곡한 곡의 저작권이 원곡자에게 있는 건지 AI에게 있는 건지 이걸 실행한 인간 편곡자에게 있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논의가 아직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작업물을 서버 내에서만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외부로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건 아직까지는 불가합니다. 네, 아쉽네요. 이 저작권 문제가 좀 해결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저 혼자서 하는 건 괜찮다는 건데 그럼 뭐 저 혼자 체험하고 감상하고 뭐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네, 일단 저작권 문제를 완벽하게 매듭 지을 수는 없지만요. 원곡자에게 창출된 수익을 배분해주는 방식으로, 즉 원곡자의 저작권 수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조금씩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서비스 또한 올해 중으로 편곡한 음원을 출시할 수 있게 하고 수익 창출 시 원작자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2차 생산 저작물에 대한 정산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I와 협업해 편곡한 곡을 통해 수익 창출까지 가능한 시대, 조만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 기자. 그러면 이제 얼마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현재 나온 베타 서비스는 무료고요. 정식 버전의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에 가입자라면 기본 프로그램은 무료로 부분적으로만 유료화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내놓은 지니뮤직 박현진 대표는 당장은 원작자와 크리에이터,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AI 기반 음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생태계가 활발히 구축됐을 때 예상치 못한 수익 모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창작 욕구들을 좀 더 유저 관점에서는 좀 쉽게 충족할 수가 있고요.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내 음악이 리메이크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되면 그 수익만큼은 내가 또 일정 부분 쉐어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그 수익 모델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 못했던 방향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AI가 악보를 만들어주고 편곡까지 도와주는 시대. 아직 저작권에 대한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AI가 창작 시장을 확대해가는 데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는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흥미로운 뉴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컨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먼저 오늘 고웨스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 고에스 첫 번째 키워드 전기차 순환 시대로 잡아봤습니다. 연초 이후 테슬라 주가가 가파르게 반등했지만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그 외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급락하면서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기 트럭 스타트업의 로즈타운 모터스의 주가는 올 들어 86%나 폭락했고 미래 테슬라 경쟁자로 주목받는 이 피스커도 30% 넘게 내렸습니다. 이 밖에 서학개미들에게 익숙한 리비안과 루시드도 각각 20%, 10%대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2배 넘게 오른 테슬라와 비교해서 좀 초라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와 달리 주가를 끌어올릴 명분, 즉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전기차 기업들의 우울한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파산, 매각, 소송 이런 소식들이 들립니다. 맞습니다. 먼저 올해 90% 가까이 하락한 로즈타운 모터스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로즈타운 모터스가 결국 델러웨어주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로 잘 알려진 대만의 폭스콘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를 했는데요. 로즈타운 모터스는 폭스콘이 지난해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2,2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폭스콘은 지난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로즈타운 모터스의 오하이오주 제조 공장을 2억 3천만 달러에 사들였고 이후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2억 3천만 달러는 로즈타운 모터스 지분 19.3%에 달합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폭스콘이 로즈타운 모터스에 투자한 금액은 4분의 1 수준인 5,720만 달러에 그쳤는데요. 이에 대해 폭스콘 측은 로즈타운 모터스가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계약 조건을 어겼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로즈타운 모터스는 지난달 초 투자자들에게 보유한 현금이 바닥이 났다면서 파산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간밤 로즈타운 모터스는 개장 직후 60%가량 급락세로 출발했었는데요. 다만 장중 반발 매수세가 유비되면서 1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이 전기차 전환을 위해 대규모 해고를 한다 이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미국에서 본격적인 좀 칼바람이 부는 분위기네요. 맞습니다. 미국의 완성차 업체 포드가 또 한 차례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포드는 정규직과 계약직 최소 1,000명을 해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포드 관계자는 이번 해고 명단에는 엔지니어가 대거 포함됐고 또 이 밖에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이름을 올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전통 자동차 기업 포드는 지난해 전기차 업체로의 완전한 변신을 선언했지만 전기차 제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연이어 대규모 간원을 단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미국에서만 3천여 명을 해고했고 올해 초에는 유럽에서 3천여 명을 또 줄였습니다.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든 것은 포드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와 이탈리아의 스텔란티스 등 완성차 업체에서 전기차 업체로 변화를 추진 중인 다른 업체들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발적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은 테슬라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이 주가가 2배나 올랐는데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이런 시각이 좀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 1위답게 앞서 살펴본 전기차 업체들과 달리 연초 이후 주가가 100% 이상 더 오르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1분기까지만 해도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던 월가에서 상승세가 지나치다면서 하나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바클레이스 등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다만 테슬라 주가가 단기간 급등함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했는데요. 현재 테슬라 주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전기차 시장 경쟁 확대에 따른 어려워진 산업 환경은 테슬라 수익에 계속해서 부담을 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내년부터 완성차 기업들의 전기차 기업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던 이 루시드가 영국 브랜드 에스턴 마틴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악재만 전해드렸었는데요. 만약 악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전기차 기업 루시드 그룹은 이 영국의 고급 세단 브랜드인 에스턴 마틴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2025년에 첫 번째 전기차를 생산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간밤 9.9%나 급등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루시드는 향후 에스턴 마틴이 생산하는 전기차에 루시드의 파워트레인과 배터리 시스템 등을 공급하게 됐는데요. 이 파워트레인은 엔진, 변속기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에스턴 마틴은 루시드에 3억 5,700만 달러를 지급하고 1년간 처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통주 1억 달러는 에스턴 마틴의 지분 3.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루시드의 자금난 문제를 해소해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니콜라도 간밤 주가가 15% 가까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이후 8거래일 연속 1달러 위에서 마감하면서 상장 폐지 위기 해소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들은 주가가 10거래일 연속 1달러 유지하지 못한다면 상장 폐지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월가에서는 이 상장 폐지 리스크 해소 이후 니콜라이 주가가 랠리를 노리는 투기 세력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주가가 1달러 선을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